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모두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새벽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기습적으로 감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한 것을 포함해 동남북 3개 주요 도시와 국경지대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면전이 시작됐다고 규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침공 직전인 이날 오전 5시경 특별 군사작전을 승인한 뒤 연설에서 러시아의 움직임에 왜곡이 간섭하면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럽 정상들은 3차 세계대전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 안보를 보장해주겠다던 미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행동에 책임을 묻고 철군을 압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첨단 제품 및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와 러시아 대형 은행의 대외거래 차단과 같은 제재 내용을 구체화해 러시아의 경제 및 국제 경쟁력이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의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독일에 미군 7,000명의 추가 파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유럽에 이미 배치된 미군군과 지상군의 동유럽 배치도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는 미군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싸우러 유럽에 가는 게 아니라 나토 동맹을 방어하러 가는 것이라며 미군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와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겠다며 핵을 포기시키더니 정작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할 때 나토 동맹만을 방어하며 우크라이나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은 다른 동맹국들의 제재 동참을 요구하고 있죠. 미국이 24일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는 포괄적인 제재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도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게 됐습니다. 미국은 이번 제재에 화웨이에 적용했던 제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3국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사용됐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번 제재 기술 대상에는 반도체, 통신, 정보 보안 장비, 레이저, 센서 등이 포함됐는데요.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생산에는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대부분 들어가는 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생산하는 반도체 제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먼저 반도체 제재를 시작한다고 밝혔죠. 한편 일본 외무성 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을 넘어 아시아 등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러시아가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짓누르는 것을 용인할 경우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가 생길 것이라는 경고인데요. 무력을 앞세워 우크라이나 주권을 억누르고 영토를 뺏으려는 러시아를 국제사회가 이대로 용인할 경우 중국도 대만 해협에서 비슷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에서 일어났지만 이런 현상 변경을 인정하면 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힘을 사용한 현상 변경이 아니라 외교를 통한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러시아 침공에 아시아에 끼칠 영향을 걱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작년 10월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이 일본 열도를 통과했지만 일본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 NHK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 오전 8시쯤 중국 해군 미사일 구축함 등 5척과 러시아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등 5척을 홋카이도 근처 해상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함정들은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 스가루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항해한 것으로 알려졌죠. 따라서 일본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정세가 심각해지자 자신들의 안보가 걱정되니 아시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이 동북아의 최전선이라며 한국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다르다며 한국이 침공을 받는 것은 어려우며 만약에 침공을 받더라도 우크라이나와 다르게 미국이 지금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얻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습니다만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먼저 한국은 60년간 한미동맹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한국에 대한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는 무기가 없었지만 한국에는 엄청난 무기들이 있고 그러한 무기를 유럽 등 전 세계로 수출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태도를 보면 마치 한국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모습인데요. 갑자기 연평도 사건을 예로 들며 한국군이 너무 약하다는 평가를 할 뿐더러 한국은 왜 북한을 치지 않냐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모습을 보면 러시아 사태에 맞물려 북한이 한국에 도발을 하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현재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하다며 러시아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의 안보가 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이 한국을 걱정할 입장이 아니라는 견해인데요. 한편 현재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에 반도체 제재를 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의 제재는 러시아에 타격을 입히는 반면 일본의 제재는 러시아에 아무런 타격도 입히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작년 한국의 요소수 사태 당시 러시아는 한국의 요소수 공급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한국 반도체 분야 기술력 및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 현지에서는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제재는 타국의 제재에 비해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의 반도체 공장에서는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일본 기옥시아가 함께 운영하는 낸드 플래시 공장이 원재료 오염 문제로 가동을 멈춘 것인데요. 전 세계 낸드 플래시 1분기 공급량의 8%에 해당하는 생산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경쟁 기업들은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웨스턴 디지털과 기옥시아의 공백으로 점유율을 더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웨스턴 디지털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옥시아와 합작해 설립한 일본 요카이치, 기타카미 생산시설 두 곳에서 낸드 플래시 원재료 오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오염된 원재료와 정상 가동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6.5엑사바이트 규모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산 중단에 따른 공급 차질로 낸드 플래시 가격 전망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기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은 지난해 3분기 기준 글로벌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각각 19.3%, 13.2%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당초 올해 2분기 낸드 플래시 가격의 5에서 10%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산 감소를 계기로 오히려 5에서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 아니라 세계 반도체 업황 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놨던 모건 스탠리의 태도가 최근 확연하게 달라졌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지난 7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인터넷 기술주의 겨울 폭풍이 지나가면 아시아의 일부 반도체 기업이 선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며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등이 가장 선호되는 종목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기업 모두 파운드리 부문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는 데다 해당 업종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 반도체 시장은 암울한 상황입니다. 80년 역사의 일본 대기업 도시바가 공중분해 위기에 처한 지 오래기 때문인데요. 화근이 된 미국 원전 자회사는 물론이고 반도체 사업의 지분도 팔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이젠 추가로 팔 우량 물건마저 바닥나면서 은행에 다시 읍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시바가 사실상 그룹 해체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수백 개에 이르는 자회사들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시바는 기업 분할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회사들을 매각해 분할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할은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생존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절박함에서 결정되는데요. 언론들은 1875년 창업의 명문 기업이 해체 수순에 들어가게 되는 것, 폭넓은 사업 분야에서 약 300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도시바 같은 대기업이 분할되는 것은 일본에서 처음 등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영국계 사모펀드인 CVC 캐피털 파트너스가 도시바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 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도시바에서 떨어져 나온 낸드 업체 키옥시아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도시바 인수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현재 일본을 대표하던 반도체 기업이 없어졌습니다. 한국을 걱정하기 전 자신들을 걱정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현실화하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 국가들도 대응하기 힘든 러시아에 갑자기 일본이 제재 방침을 밝히는 모습에 더해 일본이 또다시 한국에 망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 오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고 규정하고 러시아를 향한 첫 제재 조처를 단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큰 부분을 잘라내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 조처를 훨씬 더 뛰어넘는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을 비롯해 두 곳의 러시아 은행을 서방으로부터 전면 차단하는 등 서방에서의 자금 조달을 제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지도층과 그 가족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러시아의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포괄적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시간이 아직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들은 외교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예정됐던 미러 외교장관 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2일 이제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됐다면서 더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 미 보병 800명과 8대의 F-35 전투기, 32대의 AH-64 아파치 헬기 등이 동유럽에 배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긴장을 고조시키면 제재 수위 역시 더 올라갈 것이라며 러시아가 계속 공격할 경우 추가 제재를 포함해 훨씬 더 심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유럽도 대러시아 제재를 시작했는데요. 독일이 대러시아 제재를 위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2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 행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위한 인증 절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트 스트림2는 러시아에서 발트해 밑을 통과해 독일 해안에 이르는 장장 1230km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으로 대러 제재의 핵심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동안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탓에 대러 제재 전선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러나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자 지난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결과가 따를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가스관 가동에도 차질이 초래될 것임을 시사하며 기조 변화를 보였었습니다. 또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러시아를 겨냥한 강력한 제재를 즉시 시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러시아 기업이 영국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러시아 은행 5곳과 개인 3명을 제재한다라고 밝혔으며 또 나토가 요청할 경우 군대를 추가 파병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현재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마저 현실화되며 우크라이나 사태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러한 제재를 예상치 못하고 침공을 강행한 것은 아닐 텐데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일본도 미국이 추진할 경제 제재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22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수출 규제 대상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 기반 제품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러시아로 향하는 반도체 등 첨단 제품 수출길을 끊어 타격을 입힌다는 구상인데요. 현재 일본이 러시아에 수출하는 반도체 관련 제품 규모가 크지 않지만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대체 조달하기 어려운 품목인 상황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당시 주요국 제재 조치를 참고해 무기 및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물품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수출 규제 품목에 오르는 첨단 기술 제품은 군사 목적은 물론 민간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2014년보다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러시아 대상 금융 제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러시아 정부 관계자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 5대 은행이 일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에는 이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러시아 제재는 자발적인 것이 아닌 미국의 뜻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달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미국 반도체 업계에 대러시아 수출 제한을 준비하라고 통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동맹국인 일본에도 같은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일본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 쿠릴 열도 분쟁으로 격화된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쿠릴열도 마투아 섬에 배치된 해안 방어용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바스티온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쿠릴열도 중심부 섬인 마투아 섬에서 태평양 함대 미사일 부대가 인접 해협과 해협에 대한 24시간 감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극동개발부가 일본과 수년째 영토 분쟁 중인 사할린주 쿠릴열도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를 제안했죠.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한국의 쿠릴열도 면세 특구에 대한 개발 참가를 초대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홈 부총리에게 쿠릴열도에 대한 특별 세제를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특혜 제도가 만들어진다. 투자자들은 사업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며 우리는 쿠릴열도 개발에 한국의 참여를 초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분쟁을 하고 있는 일본은 사실상 면세 특구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쿠릴열도는 러시아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에는 참여를 초대한 배경에는 쿠릴열도 특구 구상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흔드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해당 구상이 일방적이며 러일 공동 경제활동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통신은 한국 등에서 쿠릴열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 영토 문제 해결은 한층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는 쿠릴열도의 한국의 개입과 사도 광산 문제 등으로 연일 악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본 자민당 최고위 인사가 또다시 망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일본 보수 우익 세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극우 여성 정치인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한국에 대해 기어오른다는 속된 표현을 써가며 비하했습니다.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파벌 이해관계 등 당내 역학 구도에 따라 다음번에라도 총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인물인데요.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지난 19일 자신이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에 위패가 안치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도쿄도에서 열린 야스쿠니 신사 순경봉천회라는 극우단체 주관 심포지엄 강연에서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한국의 반발에 대해서 우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주권 국가의 대표자로서 선인에게 존경과 숭배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정성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당연한 것을 계속해 나가면 한국이 점점 바보같이 되어 불평을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강연에 나온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었다는 부분은 고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아베 전 총리 등이 야스쿠니 직접 참배를 감행했다가 국내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후에는 곤물만 바치는 정도로 후퇴했던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계를 대표하는 극우 역사 수정주의 정치인인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과거 총무상 시절에도 야스쿠니 신사제례 등에 맞춰 직접 참배를 계속했던 인물입니다.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을 때에도 나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며 총리가 될 경우 국내의 반발에 아랑곳 없이 야스쿠니 참배를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의 정책과 법안을 총괄하는 자리인 정도회장이 국제 정세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신사 참배에만 목을 매는 상황인데요. 이런 일본이 어떻게 아직도 선진국 위치에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모습에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